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오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 시에는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의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달 1일, 모레가 되겠죠.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방역당국이 강조했습니다. 명지병원 코로나 역학조사팀장이신 신현영 교수님, SBS의 남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남지연 기자. 네. 이 자가격리,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모레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모레 0시부터인데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은 막겠다. 사실상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단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아직도 조금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입국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도 오는 분들, 그건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입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시설을 제공할 경우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기로 한 것은 이번에 좀 달라진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지연 기자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방역당국, 우리 정부는 어쨌든 전면적인 입국 금지, 이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계속 해외발 입국자의 90%는 내국인이다. 한국인이니까 막을 수 없고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정도는 관리 가능하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고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입장을 바뀌지 않았고요. 근데 다만 이제는 그 유럽, 미국에서 오는 분들 말고도 전 세계 입국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확대된 조치라고, 강화된 조치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어젠가요? 브리핑을 통해서 그 10%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한번 내부에서 지금 토론 중이고 조만간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브리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계속 그거죠. 외국 상황, 해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여러 가지 입국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우리의 그 검사 역량과 모든 것들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보겠다, 통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아마 이게 해외 확산이 더 심해지고요. 오늘 동남아 입국자 중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거든요. 인도네시아인데요. 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 아마 전면적인 입국 제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정부가 어쨌든 간에 전면적인 입국 금지 이 조치는 결정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두 자가격리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데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계속해서 이런 특별 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하나의 조치라고 보입니다. 실제로는 최근에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의 비율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거고, 그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해외 입국자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정부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입국 금지, 정부가 그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보면은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정부로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처음에 입국 금지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입국 금지까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 충분히 지금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그런 대응 시스템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선진적으로 잘 하고 있고, 기존에 1차 피크인 그런 대구, 경북, 신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나 그런 역량이 강화된 만큼 이런 해외 유입에서도 어느 정도에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대유행의 상황에서 점점 다른 나라의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정부가 발표한 자가격리 의무화, 이 방침,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온 우리 유학생 들어와서 여행하다가 확진 판정 받았고 네. 그래서 다닌 곳이 다 폐쇄가 되고 그래서 피해를 입힌 것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어쨌든 간에 영향을 미친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제주도에 다녀온 그 미국 유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는데요. 어쨌든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제주도를 여행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됐죠. 그래서 2주 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크게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2주간 격리를 권고가 아니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먼저 시행이 됐고 미국에 대해서 시행이 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격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경우가 사실은 강남구청장이 이 제주도 여행하고 온 모녀에 대해서 그분들도 피해자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동안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이 없는데 내가 무조건 얼마 전까지 자가격리가 권고였으니까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여행을 다녔고 여행을 다니다 증상이 발현돼서 검사를 받았더니 확진 판정을 받았고 조금 안타깝고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분들은 그렇게 또 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그렇죠. 이게 감염병이라는 거는 모든 사회 일원들이 협조를 해줘야지 우리가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요. 더더욱이 코로나19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다른 전염병이랑 좀 다르게 무증상일 때도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염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있다는 것으로 확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내가 안전하고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협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이 제주도를 여행하고 온 모녀뿐 아니라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이것저것 다녔다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 가령 60대 내국인은 뭐 주거지가 충북인데 이것저것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이것저것을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20대 내국인은 경기도가 주거지인데 제주 여행도 했고 빨래방, 편의점, 택시 이런 것들은 방역 당국의 동선 조사에서 다 확인이 된 겁니까? 남정희 네, 기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된 건데요. 예.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에 다녀온 그 유학생 그리고 그 문제가 된 30대 영국인 이분들은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거든요. 권고. 예, 의무적으로 하는 대상도 아니지만 워낙 이번에 무리를 일으켰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고 다중이용소설 다니면서 여러 곳이 폐쇄되고 또 접촉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다른 자가격리자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감염병 예방법이나 어떤 검역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현재 법무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영국인에 대해서도 강제 추방이나 지금은 이번 치료 중이니까요. 치료 후에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하는 방안도 좀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그 30대 영국인 스크린 골프장 4개 도시 스크린 골프장을 다녔다라고 하는데 네. 유독 더 많은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마스크를 쓰지 않고 무려 4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23명과 접촉했다는 거고요. 또 자가격리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검사 다음 날에도 스크린 골프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더 무리를 빚은 상태입니다. 예, 이 제주도를 여행하고 온 모녀 지난주 후반부터 상당히 기사가 많이 됐었는데요. 강남구청장은 또 이 두 사람도 선의의 피해자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동안의 논란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입국객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기분 전환을 위해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항공편이 취소되자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결국 정승균 강남구청장이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이 논란은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모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겠다. 제주도에 이 모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분들과 접촉한 분들은 이제 혹시 감염이 됐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14일 동안 아무 일상생활도 못하고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다녀갔던 맛집들이나 관광지나 이 업체들도 하루 동안은 의무적으로 문 닫고 다 소독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게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래 이렇게 알려지면서 상당 기간 그 영업상의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1억 원 이상으로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실제로 접수가 되고 소송 재판으로 이어지면은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라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과연 어떤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인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겠습니까? 어떤 또 판례까지 만들어질 것인지 사실 감염병 관련해서 그런 소송이 실제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감염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자가격리 같은 방침을 잘 지키고 정부의 방역 당국의 조치를 좀 잘 따라야 한다는 어떤 교훈 같은 것도 좀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자가격리라고 하는 게 정부가 권고에서 의무로 다음 달 1일부터 바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자가격리 의무다라고 했으면은 저렇게 여행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인 동참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제재도 같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을 해서 강력하게 그분들도 피해를 안 보고 국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우리 사회가 빨리 이 코로나19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시점까지는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총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병원에서 코로나19 계속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죠. 제가 확진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 환자들, 발열 환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그런 노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분들도 명지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증상이나 또 완치가 된 다음에라도 지금 기사 보면은 또 재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병원 측에서는 어떤 잠정적인 어떤 임상 경험이라든가 결론을 내렸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퇴원한 환자 중에 재발된 케이스는 지금 명확하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워낙에 지역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모이려면은요. 그 환자들이 이제 퇴원을 하고서 추적 관찰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희 병원은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분들만 입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분들을 추적하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병원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임상 쪽에서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재확진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 코로나19가 뭐 항체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한 항체이냐, 항체가 제대로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재활성화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또 이렇게 되는지, 만약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퇴원 후에도 자가격리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다시 재활성화하거나 재발됐을 때는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이제 매뉴얼에서는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지 않습니까? 감염된 분들을 치료를 해왔는데 그럼 결국 그분들이 완치가 됐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뭐 다른 약 에이즈 치료제도 투여하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자가 면역 이것으로 이겨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걸린 확진 환자의 중증도를 보고 에이즈 치료제나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경증 환자들이 호전되었다가도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면역으로 회복된 것이냐,
그럼 에이즈 치료제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된 것이냐 여러 케이스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서 한 축이 면역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면역으로 회복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후에 벌써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 우리는 있고요.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던 분 한 분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전에 사전 녹화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효실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음성 결과를 2번 받고 난 뒤에 완치 판정받고 퇴원한 지 지금 25일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체력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회복됐고요. 지금 현재 완치 판정 후에 자가격리 중에 재확진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서 약간 불안함은 있긴 있지만은 걱정이 도움이 안 되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약의 부작용과 기록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변 분들에게 가족분들에게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가 됐는데 증상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 하셨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증상이 어떠셨습니까? 초기 증상은 솔직히 일상의 생활과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 발생한 경우에도 정도 3번의 기침밖에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목이 약간 간지러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미출이 많았고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기다리고 난 뒤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안 기다리고 집에 올려다가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앉아있는 도중에 정신을 잃고 기절했습니다. 여전히 다시 또 재확진 판정을 받는 것 아닌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로의 완전한 복귀가 조금 힘든 건 아닌지.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 회복이 좀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10일 전에 처음으로 14일간 격리를 마치고 출근을 했었는데 잠시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그다음 5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을 정도로 무기력했었고요. 예. 힘이 많이 빠졌고 오늘 2번째로 지금 출근을 하는데 나중에 퇴근하고 난 뒤에 내일부터 쉬면서 몸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충 보니까 두통이나 호흡곤란과 다른 증상만 있었던 환자들은 완치 판정 후 이상 회복이 빠른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호흡곤란을 겪었던 저 같은 환자들은 완치 판정 후에도 여전히 일상 회복이 더딘 인터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치 판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뭐 마스크를 꼭 끼신다든지 계속 그렇게 지내고 계신 건 아닌지? 네, 저는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집에 왔을 때 나이 드신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저희 방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14일간 예. 방 밖으로 안 나갔고요. 그다음에 14일 지나고 나서 이제 방 밖으로 나왔고요. 아직도 집 밖으로는 오늘 2번째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같은 이웃분들이나 학교의 분들이 저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직까지도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계단을 이용하고 있고요. 네, 밖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끼고 있는데 지금처럼 저 혼자 있을 때는 호흡이 좀 힘들 경우가 있어서 마스크는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와중입니다. 언제 종식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입원한 후에 첫날과 둘째 날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진용 교수님, 박아름, 김다솜, 김동현, 김경은, 천자영 간호사님 모두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역설적이기도 한데 가장 힘든 순간에 저는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국민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겪고 있고요. 아마 이 힘든 시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환자분들 저도 집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뒤에 방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가족에 감염시키지 않을까 걱정됐고요. 언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호흡곤란까지 겪으면서 많이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입원 후에도 호흡곤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았다가 나빴다를 하루에도 몇 차례 반복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좋은 의료진들의 도움 덕분으로 모두가 완치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가족이나 지인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건데, 네, 그분들 다 강합니다. 본인 회복에 집중하시고요. 걱정은 지금 놓으시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꼭 완치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예, 박현 교수님. 완치 판정은 받으셨습니다만 아직도 좀 몸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의 화상 전화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부산대 박현 교수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신현 교수님, 예.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가격리 기간까지도 또 마쳤는데도 여전히 몸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감염병에서 호흡곤란까지 그런 중증 상태까지 갔다가 회복하는데 우리 몸이 안전하게 돌아온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일시적인 몸 안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회복된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남정 기자. 네. 국내 코로나19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자가격리 의무화됐다 이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네.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오늘로 그 확진자가 13만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2,300명이 넘었습니다. 워낙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화면 보니까 14만 명을 넘어섰네요. 아, 네네, 벌써. 그러네요. 예. 그 사회적 거리 두기도 4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2일 부활절까지는 미국의 경제 활동 다 정상화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가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한 발짝 물러서고 4월 말까지로 연장을 한 건데요. 지금 앤서니 파우치 NIAID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측 모델을 따라 보면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까지 사망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한 50배에 이르는 좀 안 좋은 수치인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세 개 주에 대해서는 국내 여행도 자제하라. 는 CDC 권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번 잘못했다가 또 뉴욕 주지사가 강하게 비판해갖고 네. 물러서기도 했죠. 네. 봉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아서. 네. 예. 영화 컨테이전이 미국에서는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0만 명 이상이 숨질 것이다. 이 최고의 전문가가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데요. 이 예측 모델을 아마 돌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실제로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팩터들로 그 수치들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당국의 방역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대응 시스템, 앞으로는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컨테이전 영화 예.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형 교수님도 희망이라고 말씀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그 영화에서도 결국에는 백신을 개발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아마 백신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예. 그 연구자가 자신의 몸에 직접 그 백신을 투여하는 장면 보면서 저는 또 울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그런 R&D 연구도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해 주시는 신현영 교수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 영입이 됐죠. 여당의 비례 전담 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영입이 되셨는데 그 순번이 1번입니다. 1번으로 영입되셔서 저희가 신현영 교수님 오늘 나오신 김에 간단히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쁘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마음이 많이 무겁고요.
기쁜 것보단 사실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스스로의 그런 많은 퀘스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공모에 응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결심을 하게 된 이유에는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첫 환자가 우리나라에 그런 발생했을 때 명주병원의 가정의학과 신현영으로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네. 물론 그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의사협회의 역할들을 보면서 감염병에는 모든 의사들이 최전방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가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학 시스템을 세팅하고 또 이런 호흡기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진단하는 거에 일조를 하면서 제 예전의 대변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도 코로나를 열심히 알려야 되는 역할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런 정치권에도 계기가 된 것인데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정치권에서 1순위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국회 아니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또 역할을 해보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치권에 영입이 될 때는 민주당에 영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 힘 있는 사람, 이른바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신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시죠. 정치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데 저희는 의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안을 직접 받으신 겁니까? 실제로는 그런 제안이 전혀 없었고 저는 어느 분이신지도 잘 모르는 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여러 공모를 통해서 그 시민 TO로 1번을 공공의료의 시민 TO를 하겠다라는 그런 당의 결정에 의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공모와 검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추후에 그렇게 검증이 또 되면서 합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대한가정의학회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 제가 몸담고 있는 여러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추가 공모 기간에 그러면은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교수님을 이렇게 추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비례대표 1번이시면은 사실상 국회의원을 예약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21대 국회에 입성하시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우선은 제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국민 건강에 중요한 그런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워낙에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더 잘 대응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서 더욱 도움이 되는 법안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중환자나 응급의료에서의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기간 사실은 길다면 길겠지만 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4년 동안은 이것만큼은 내가 의사로서 또 감염병과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것만은 정말로 하고 싶다.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뭐 생각 같은 거, 계획 같은 거 세우셨습니까? 우선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아무래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그런 국회 입법에 담으라는 그런 하나의 또 사명감을 갖고 있고 특히 국민 건강과 생명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국회의 정치에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소명을 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금 우리 현안에서 보고 있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나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꼭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의료 현장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 교수님이 정치권에 입문하셨다는 걸 아마 실감하신 게 최근에 벌써 기사가 났더라고요. SBS 팟캐스트에 출연하셔서 했던 이야기가 서울신문에서 아마 기사를 썼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신현영 교수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이 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기사 난 것으로만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당시 어떤 얘기했는지? 어제 그런 이슈가 터져서 제가 쭉 한번 들어봤고요. 실제로 뭐 지금 그런 조국
외국과 전 장관과 관련된 것들은 재판 중인 부분이고 또 연구 진실성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런 제가 뭐 충분히 그 전체 분량을 들어보시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논문에 대한 사태 초기였기 때문에 원론적인 관점에서 양쪽을 잘 균형 있게 담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게 느껴졌었던 바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의 문제, 특히 불공정이나 우리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회는 공정해야 되고 또 그 과정은 또 공정해야 되고 또 누구나 평등한 사회에서 그렇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청년들의 이슈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들 한번 다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예. 예, 그때 어떤 이야기들 같이 하셨어요? 우선은 더불어시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사명감과 지금 이제 총선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또 뛰어야 되겠다. 그리고 워낙에 시민 TO로 10명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현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뭔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금 전까지는 이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정치권에 입문한 정치 신인으로서 이야기를 벌써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리, 당략이나 당파, 정파적 관점하고는 달라야겠죠? 예, 아무래도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건의료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떤 것을 바라는지 그리고 어떤 괴리감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정책 전문가로서의 신현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주변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은 아마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계실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실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출연하실 때만 하더라도 정치권에 입문하시라는 생각은 못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전부터 제가 의료계에서 해왔던 활동들이 여러 가지 의료계의 성평등 그리고 전공의 복지 이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들이나 아니면 기득권에 대한 박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바는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계기가 돼서 또 다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로 제가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우려와 기대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께 그 우려와 기대를 어떻게 담아내고 정치로 구현할 것인가 그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고 지금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걱정과 생활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런 코로나19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전달을 하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 여러분께서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송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서 예. 신영현 교수님이 코로나19 이야기하다가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이 되셨기 때문에 신현영 교수님과의 인터뷰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정 기자, 마무리하기 전에 말이죠. 일본에 오늘 들어온 기사 중에 일본의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라고 하는데 네. 그 코미디언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끝내 숨졌다. 이것 때문에 SNS에 그 추모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국민 코미디언이라고 부르는 시무라 켄이라는 분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몰랐지만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하시고 그 일본 내에서 아직도 인기 있는 현역 코미디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 많이 충격받으시고 놀라고 계시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조금 더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좀 깨닫고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본인들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 바이러스인지 이것을 직접 느끼게 만든 하나의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개그맨 남희석 씨가 SNS에 올린 글 보니까 최고의 희극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생전에 찾아뵙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게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네. 코미디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정호승 시인의 시에 가수 안치환 씨가 곡을 붙인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꿈조차 잠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인류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바이러스와 지금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조금 전에 신 교수님과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